근저당이라는 게 나오죠. 근저당권. 그게 이제 종종 한 문제 정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근저당권도 일단은 뭐의 일종이다? 저당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저당권하고 같이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뭐 또 근저당권의 효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배우시면서 얘기 없는 것은 다 저당권을 갖다 보시라고. 그럼 당연히 지금 우리가 배울 근저당권에서는 이 저당권하고 차이 나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근저당이라는 게 뭔지 우리 법에는 조문 하나밖에 없어요. 조문 하나밖에 없는데, 자, 의의를 보니까 괄호 1번에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불특정 다수의 채무.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무가 하나로 딱 특정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채무예요. 여러 개 채무. 근데 얼마가 될지 몰라. 그래서 장내 결산기에 있어서, 자, 일정한 한도에까지 체크하시고, 일정한 한도에까지. 그 일정한 한도의 그 밑에다가 이걸 채권 최고액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정한 한도액을 다른 말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저당권이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극히 교과서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제 설명해드리면, 특히 이제 사업하는 분들하고 이제 은행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려면 뭐 어음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단순화시키면, 자, 계속적 거래 관계로서 발생되는 여러 개의 채무가 있더라는 거죠. 즉, 만일에 요 사람이 소매상이고 요 사람이 도매상이다. 그럼 보통 소매상들은 도매상에서 물건 떼다가 물건 팔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단골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물건값 주고 물건 떼가지고 팔았는데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잘 알아. 마음도 잘 맞아. 형님하고 해. 그러다 보면 외상거래를 틀 수가 있겠죠. 외상거래를. 그래서 돈 안 주고 일단 물건을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어치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의뢰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이라는 받을 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한다면, 자, 3천만 원은 채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받을 거예요. 그럼 이거 담보하기 위해서 뭐 갑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갑의 친구나 어쨌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기본적으로. 이래버리면, 자, 이 저당권은 3천만 원 채권으로서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무가 특정됐죠. 이래 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저당권은.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 사람이 뭐 잘 팔고 해가지고 돈 생겼다, 갚았다. 그럼 갚았으면 채권 없어졌으니까 저당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뭘 해줘야 돼요? 맞춰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외상거래 또 해. 뭐 한 4천만 원어치 또 가져갔어, 외상으로. 그럼 당연히 또 4천만 원 채권이 또 생기니까 저 부동산에다 또 뭐 설정해야 돼요? 저당권 또 설정해야 돼. 또 이 사람이 또 4천만 원 갚아. 그럼 또 맞서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부동산 등기부가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했다가 맞서했다가 했다가 맞서했다가 귀찮아지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하고 당신은 이제 우리는 믿는 관계니까 그냥 외상으로 가져가라. 가져가고 돈 있을 때 갚으면 되고. 근데 마냥 그럴 수는 없고, 자, 결산기 잡아보자는 얘기죠. 뭐 1년이든 6개월은 잡아. 1년을 잡도록 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계속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 한번 가져갔을 때 3천만 원 채권 발생되고, 자, 안 갚더라도 다시 물건 또 떼가면 4천만 원 하면 이제 채권이 얼마가 된 거예요? 7천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거래하다 보면 또 이제 1년 동안에 또 돈이 생기면 좀 일부 또 갚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거래하다가 이제 1년 뒤에 말 그대로 결산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럼 1년 뒤에 나온 남아있는 채권이 있겠죠. 자, 요걸 지금 현재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예, 현재. 그러면 장내 채권인데 장내 채권 1년 후에 얼마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네가 그걸 안 갚았을 때 내가 이 부동산 경매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채권 최고액, 즉 한도액을 미리 잡아서 저당권 설정하자, 그런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 걸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일단 그냥 저당권 설정을 해놨는데, 자, 요때 지금 한단 말이에요. 요때. 자, 1년 뒤에 결산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채권액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채권 뭐를 잡아놓는다고요? 최고액을 잡아놔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잡는다. 그래 놓고서 이제 근저당권 등기를 해놓고 이렇게 거래를 계속 하는 거지, 이제. 그쪽에서 또 일부 갚고 또 다시 또 외상 또 해가지고 해서, 자, 1년 뒤에 결산해 보니까 뭐 남아있는 채권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럼 7천만 원 갚고 근저당권 마소하면 돼요. 예. 근데 만일에 7천만 원 못 갚았다 그러면 경매 들어가서, 자, 이 부동산이 만일에 2억으로 경락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저 부동산에 잡아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얼마라 하더라도 1억이라 하더라도 받을 돈이 얼마예요? 그 7천만 원만 배당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년 뒤에 1억 2천만 원으로, 자, 채권액이 확정이 됐다. 자, 그러면 또 1억 2천 갚고서 없애달라고 하면 되는데 못 갚았다. 경매 들어가겠죠? 자, 경매 대금이 2억이 나왔어요. 이 사람 실제 받을 돈 얼마예요? 1억 2천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는 얼마? 1억 잡아놨으니까 저 부동산 경매 대금으로부터는 1억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설명한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 그게 이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장래 결산기에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에까지 잡아놓고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현실에서는 법은 저당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저당권을 원칙이라 해가지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근저당권은 특수한 저당권이다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해서 법조문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 현실이 이렇게 법하고 다른 게 이런 거죠. 현실은 저당권이 많아요? 근저당권이 많아요? 다 근저당권이야. 저당권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할까요? 근저당권이 유리하지. 예. 받을 돈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거.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하면서 딱 얼마를 써야 돼요? 5천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럼 경매 들어가면 딱 이것만 배당받을 수 있죠. 근데 근저당권은 빌려준 돈하고 상관없이 뭘 잡을 수 있어요? 채권증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빌려준다 하더라도 뭐 쳐버리면, 근저당권 쳐버리면, 자, 5천을 쓸 필요는 없어요. 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보통 이제 현실에서는 120%나 130% 잡고 하는데, 뭐 7천이나 이렇게 써가지고 해버리면 이만큼까지는 어쨌든 지연이자든 뭐든 다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예,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유리하죠. 예,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거 없어요. 거의 없어. 예, 등기부 떼보면 다 뭐예요? 다 근저당권이지 저당권이 없어요. 하지만 법은 예외적인 걸로 해서 요걸 원칙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근저당권의 개념은 이제 잡으셨고, 그럼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자, 근저당권 그러면 항상 채권이 특정되어 있다,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다.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들어가셔야 돼요. 채권이 여러 개라고 얼마가 될지 몰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채권은 어느 순간인가 확정,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지. 예.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면 얼마를 갚아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는 채권이 확정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이걸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채권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확정 문제가 생겨요. 저당권은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어차피 5천만 원 빌려줬으면 딱 5천만 원으로 특정해서 등기가 됐으니까 이거 갚으면 되니까.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근저당권의 확정 얘기가 나오는데, 자, 359페이지 괄호 3번의 근저당권의 성립은 큰 문제 없고요. 그쪽 내려가면 반괄호 3번을 보시면 근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약간은 순서가 좀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그런데,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근저당권자가 받아낼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이미 써져 있죠. 얼마? 채권 최고액만큼 받아내죠. 그럼 이 채권 최고액 안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포함되지 않는지 이제 그것 따지면 돼요. 그럼 기억본,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자, 그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다 받아낼 수 있는데 그 채권 최고액 안에는 자, 괄호 속을 보니까 원본 채권 있겠죠? 자, 그것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받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자 받아낼 수 있고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아서 지연이자가 밖에 붙겠죠. 그 지연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을 얘기합니다. 그 전액을 담보하게 되겠죠.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하지만 니은번 내려가시면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저당권에서 실행 그러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경매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실행, 근저당권 실행 그러면 뭐라고요? 경매. 그럼 실행비용 그러면 무슨 비용? 경매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매 들어가려면 경매 신청해, 법원에 경매 신청하려면 돈 들고 하잖아요, 이게. 자, 그것도 요 채권 최고액 범위로서 받아낼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이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건 못 받느냐 그 얘기인데, 아니,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최우선적으로 배당해줘요, 이거. 실행비용은.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채권 최고액 안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니까, 자, 이자는 포함돼야 안 돼요? 다 돼요. 요 한도 내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자. 하지만 실행비용은 여기 채권 최고액 포함은 안 돼. 하지만 경매 들어가면 최우선적으로 배당은 받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그건 안 물어보고 채권 최고액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것만 물어봐요. 디귿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보다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왜 그러냐면 설명부터 하시게 되면 이제 갚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 지금은 요 사람이 받아야 될 한도액이 얼마냐를 지금 얘기한 거고, 뭘로 정해놨으니까 요만큼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요 안에 이제 이자 다 포함되니까 이자까지 다 포함돼서 받을 수 있지만 실행비용은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갚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갚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뭐가 확정이 돼야 돼요? 채권이 확정이 돼줘야 돼. 아니, 채권이나 채무는 같은 얘기죠. 확정이 돼야 확정된 금액을 갚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것도 되지 않았는데 갚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안 되는 거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 확정되냐 이제 이게 먼저 나와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그거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선은 확정 사유인데 어느 때 확정되느냐, 뭐 때문에 확정되냐 그 얘기인데, 이게 법조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판례나 현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쉬워요.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끼리 거래하면서 1년 뒤에 결산하기로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쭉 거래하다가 1년 뒤 결산기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뭐가 되겠어요?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산기 도래했으면 확정 사유가 되는 거죠. 또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존속기간 같은 걸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존속기간 뭐했을 때, 만료했을 때 그때 남아있는 채권액으로 확정되겠지. 자, 서로 거래하다가 틀어졌어. 당신하고 이제 거래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지나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 금액으로 확정돼가지고 청산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확정 사유가 쭉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본에 기간 도래 등 나오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결산기 도래라든지 또는 존속기간 만료라든지,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뭐 밑에 볼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360페이지. 자, 니은번 기본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뭐하면 해제나 해지하게 되면 그 당시의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굵은 글씨만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니까 큰 문제 없고. 자, 문제는 리을번이에요. 리을번.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자, 리을번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경매 신청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저당권의 일종이니까 누가 경매 쳤던 경락이 되면 이 근저당권은 있어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저당권은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는 없어지는 대신에 배당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받으려면 얼마로 배당 참가해야 될지, 그 받을 채권액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돼야지. 그래서 경매 신청도 확정 사유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왜 여기가 문제가 되냐면 시점이 달라요. 누가 경매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 게 시기가 달라.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우선 근저당권자 자기 스스로 경매 신청한다. 그럼 말 그대로 당신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 신청 당시 금액으로 뭐 하면 돼요? 확정되면 돼요. 예. 자, 그런데 얘가 또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채권자니까 얘도 경매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얘가 경매 쳤다. 그러면 경락됐다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 살아남는다 없어진다? 아니 없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경매 신청했냐를 보지 말라니까요. 경매 절차에선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 다 없어진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거 머릿속에 아주 딱 박아놓으세요. 예.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두 개 해놓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저당권은 살아남지? 그렇게 해서 문제 낸다니까. 그럼 우리 공부하시면 그렇지? 그러고 따로 다녀.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거야. 경매 절차에선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은 전부 다 뭐 한다? 다 없어진다니까. 다 없어져요. 살아남는 거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까지 얘기하면 또 뭐하니까 그건 이제 2차 과목에서 배우시고 경매 배우셔. 쉽게 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뭐 받으려는 사람들이요? 돈 받으려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돈 가지고 이제 나눠 가져라 그 얘기지. 순서대로 그냥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또 속는다 그러고. 자,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어진다고요. 그럼 이 사람 배당 참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사를 생각해 보자고. 자기 스스로 경매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너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니까 경매 신청 당시 금액으로 확정돼 가지고 배당 받아가면 돼. 근데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 그 얘기는 얘는 경매 신청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얘는 채권 채격이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자기가 받을 돈보다는 채권 채격이 여유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는 계속 기다려가지고 이자 불려가지고 여기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지 지금. 의미 이해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는 바람에 이거 없어지면서 억지로 배당 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얘가 경매 신청할 때 금액 당시 확정돼가지고 그걸로 배당 받아가라 그러면 이 사람의 의사와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얘는 한참 더 기다렸다가 이자가 불고 해가지고 그만큼 꽉 차가지고 어차피 자기는 선순위자니까 자기가 다 받아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경매 치는 바람에 요때 시점으로 해서 배당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배당 받아가겠죠. 그래서 다른 특히 후순위권자가 경매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의 의사를 고려해가지고 경매 신청 당시 금액으로 확정되질 않고 계속 기다려줘요. 경매 절차에서 자 경락인이 경매 대금을 완납할 때 있죠. 그럼 한참 되겠지. 그럼 이자 막 불겠죠. 그때 금액으로 확정돼가지고 배당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다. 스스로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어느 때? 경매 신청 당시. 후순위 근저당권자 제3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은 경락대금 완납 시예요. 예. 그래서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보지. 자, 그럼 리을번 이제 들어갑시다. 근저당권자가 자 누가요?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여기 나오면 항상 경매 신청 나오면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 보시라고요. 근저당권에서는. 그럼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어느 때? 경매 신청 시가 나와야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끝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때도 경매 신청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줄 끝에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 그때 확정된다. 됐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기간이 만료돼서 했던 결산계도로 했던 뭐 했던 이제 채권액 채무액이 뭐가 됐어요? 확정됐으니까 자 이제 경매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만일에 결산계도로 됐어요. 자 지들끼리 1년 뒤에 결산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거래 쭉 했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1억으로 해서 그럼 결산기가 도래돼도 피담보 채무액은 확정이 되는 거죠. 요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8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면 누가 갚더라도 얼마 갚으면 돼요? 8천 갚으면 되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변제는 이렇게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확정된 피담보 채무액이 미리 설정된 채권 최고액보다 초과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어쨌든 간에 변제를 해야 이거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갚느냐에 따라서 요거 다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요 채권 최고액만큼만 갚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또 이것도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변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채무자는 어차피 갚을 사람이에요, 안 갚을 사람이에요? 갚을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변제해서 근저당권 맞춰달라고 하려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 됐다 하더라도 얼마? 1억 2천을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예. 근데 아까처럼 후순위로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사람들 또는 소유권 취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3채무자, 제3취득자. 그럼 이 사람들도 대신 갚아서 요 근저당권 없애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도 갚는데, 갚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채무자로서 갚는 게 아니죠.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걸 갚는데 요거 다 갚을 필요는 없다 보는 거지. 뭐만? 채권 최고액만큼만. 자, 또 물상보증인도 채무자는 아니지만 경매 들어가게 되면 자기 부동산 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법적으로 갚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도 채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도 뭐만? 채권 최고액만큼만 변제하고 없애달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거 구별하시라고. 거기 앞쪽에 나와 있어요. 359페이지. 또 앞쪽에 나와 있는데 또 문장도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 반가로 3번 다시 근저당권의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에 디귿을 보시면,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살짝 보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따라서 실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뭐할 경우, 초과할 경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채무자는 그랬죠? 또 채무자가 나왔으니까 채권 최고액만큼만 전액 변제해야 된다, 이거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제 물상보증인, 바로 밑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람들도 갚을 수는 있어요. 자, 갚긴 갚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액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채권 최고액,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사실은 뭐 채권 최고액과 경매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또 헷갈려 버린단 말이지. 이게 시험 문장 이렇게 안 나와요. 변제 얘기 나와요, 변제. 그러면은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얼마만큼만, 채권 최고액만큼, 한도만큼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맞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 좀 수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는 되시죠? 예, 이렇게 써주면 뭐 틀린 내용은 아닌데 지문이 나오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짜 순간적으로. 그래서 변제 얘기가 나오면, 문장에서 변제 얘기가 나오면 누가 변제했느냐를 보시라고요. 채무자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고, 전액,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이 나오면 채권채권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경매 신청 나옵니다. 그럼 이제 확정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어느 때? 경매 신청 시.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경락대금 완납 시. 그래요. 그럼 포인트 잘 잡아서 들어가시라고. 되셨죠? 예, 네, 그런 거 잡으세요. 자, 뭐 근저당권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하시고,